자리에 계시면 1번 접으세요. 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좀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비트코인은 보면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이 주봉. 일주일짜리 봉으로 보면 여기 앞에 저점을 깰락말락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그림이면 제가 봤을 때는 깰 확률이 높아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 아무튼 앞으로 그림이 중요한데 앞으로 그림이 이제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여기 선 그려놓은 거, 선 그려놓은 것이 이게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인데 아무튼 근데 이게 막 무한정 내려간다 이게 아니고 아무튼 이제 이 선 안에서 아무튼 방향을 결정을 확률이 높은데 주봉으로 봤을 때 아무튼 일단은 이제 그 2022년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뭐 2023년도 내년 2023년도 1년간 2023년도 1년간 이거 한 1년 365일 2023년 1년 동안 이제 좋은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 바닥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바닥을 미리 알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더 이게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시겠다. 현금이 더 있거나 앞으로 현금이 생기게 되면 더 추가로 매수를 하시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 어쨌거나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 이미 지금 진입했다. 이게 바닥권. 바닥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요런 구간들을 이렇게 그 단기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단기로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단기로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게 2023년도 한 1년 정도, 1년 정도는 아무튼 이렇게 분할 매수,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수는 기간.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올랐다 내렸다 그런 거 크게 의미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이게 분할 매수도 아주 조금씩 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본인들이 모을 수 있는 그래서 바닥권에 있을 때는 이게 세력들처럼 바닥권에 있을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아무튼 물량을 내가 이렇게 사 모을 수 있는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물량을.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은 어차피 나중에 이제 2년 후, 3년 후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뭐 몇 개월 만에 막 지금 비트코인 막 2배 간다, 3배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물량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막 악재도 나오고 좀 호재 비슷한 것도 나오고 이제 호재처럼 이제 그 개인들한테는 이게 이제 안 보여서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호재성 재료들도 조금씩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게 이 바닥권에서는 이 바닥권의 특성이 뭐냐면요. 이게 바닥권에서는 웬만한 호재가 통하지 않는 게 이렇게 바닥권이에요. 이게 바닥권에서는 뭔만 통하냐면
악재만 통해요, 악재만. 특히 이게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다는 거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시장의 바닥권에 있을 때는 웬만한 호재는 별로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심리적으로 별로 영향을 못 준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자포자기 아니면 포기 상태. 이미 이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골치 아파하고 있고, 이거 그냥 보면 힘들고 그러니까 거의 포기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 있을 때 호재가 이렇게 조그마한 호재들이 이렇게 나와도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 근데 악재는 크든 적든 영향을 준다. 이게 바닥권인 거예요.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이런 고점권에 갔을 땐 반대예요. 이 고점권에 갔을 때는, 이 고점권에 갔을 때도, 그때도 이렇게 호재도 나오고, 이렇게 악재도 나오는데, 반대예요. 이게 고점권에 갔을 때는 이 악재가 별로 소용없어요.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고점권에 갔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악재라는 게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오로지 여기에서 크든 작든 호재만 개인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 악재는 무시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악재인데도 무시를 한다.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 귀에는 이 고점권에 있을 때는 악재는 이게 봐도 안 보이고 그쵸 들어도 안 들리고 오로지 호재 크든 작든 호재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그게 고점권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이제 바닥권은 반대다. 이 바닥권에서는 웬만한 호재는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이 본인이 들고 있는 것들이 손실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조그만 악재, 크든 적든 악재가 나오면 그것은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게 호재와 악재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악재, 호재도 뭐 한두 개 나오는데 그런 호재들은 그 개인 투자자한테 영향을 거의 못 미친다. 그 개인들은 악재에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여기 수강생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강생 분들은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웬만한 악재는 그게 설령 악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이죠. 뭐 그때 FTX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인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분할 매수를 하다가 분할 매수를 잘하다가 안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힘드니까 손실이 막 몇십 프로 나 있는데도 손절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세력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좀 세력들은 지금 매집 구간이다. 이게 매집 구간이다.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했다고 해서 금방 막 두 배 가고 세 배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제 매집을 해놓고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올리는 것은 나중에 세력들이 올리는 건데,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게 테마주처럼 우량주도 마찬가지고,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많이 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금방 막 몇 개월 안에 막 두 배 가고 세 배 가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 세력들은 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서 가요. 세력들은 여기 바닥권에서 세력이 중요하죠. 세력. 이 바닥권에서 세력들은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서
매집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해야죠. 거래소를 통해서 매집을 해서 그걸 거래소에 두는 게 아니고, 세력들은 매집을 해서 이것을 자기네 세력의 지갑으로 뺀다. 지갑으로 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놓기만 하고 팔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놓기만 하고 거래소 밖으로 뺀다. 거래소 밖으로 빼서 자기네들, 그 세력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 세력들 지갑이죠. 세력들 지갑으로 빼고, 그래서 물량을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그 세력들 지갑으로 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비트코인을 나중에 2배 올리고 3배를 올리고 할 때는 그 비트코인 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나중에 때가 돼서 비트코인 나중에 여기도 넘어가고 나중에 여기도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비트코인들이 여기에서 매집해 놓은 이 비트코인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매집했던 이 비트코인, 매집해 놓은 비트코인 가지고 가격 올려가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나중에 여기를 때가 됐을 때,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좋은 때가 됐을 때, 그랬을 때 나중에서 여기 고점도 넘어가고 막 해서 여기 업비트 규점 1억도 넘어가고 2억도 넘어가고 그럴 때는, 여기서 매집해 놓은 이 비트코인 가지고, 자기네들 매집해 놓은 비트코인 가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렇게 1억을 넘기고 여기 고점도 넘기고 1억도 넘기고 여기 2억도 넘기고 그러는 것은 자기들이 매집했던 이 비트코인 가지고 이 가격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때 이런 가격들 넘어간 것은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현금 가지고 넘어가는 게, 현금 가지고. 비트코인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매집해놨던,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을 해서 거래소 밖으로 빼서 세력들 지갑에 있어도 결국은 이 거래소 안에는 세력들의, 이 거래소 안에는 그럼 뭐가 있냐? 그 거래소 안에는 이렇게 비트코인 매집해서 빼버리면, 지갑으로 빼면, 그러면 세력들의 뭐가 거래소 안에 있냐? 거래소 안에는 세력들의 현금이 있다는 거죠. 현금이. 그래서 이 현금 가지고 여기 전고점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개인들하고 세력들하고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거나 지금은 큰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거래소 밖으로 뺀다. 이거 무슨 대의냐? 이게 거래소 밖으로 뺀다는 얘기는 안 팔겠다는 것이죠. 지갑에 놓고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죠. 지갑에 놓고.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나중에 큰 세력들이, 저기 우리 업비트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전에 정고점이 7천만 원, 8천만 원도 넘어가고, 또 때가 되면 1억도 넘어가고 2억도 넘어가고, 그것은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지고 그 가격을 만들어간 게 아니고 현금 가지고 만들어간 게, 현금 가지고. 제가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도 그런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세력들이 고점을 만들어갈 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뭐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이렇게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 가서 이제 고점권을 만들어 놓고 이게 본인들이 세력들 생각할 때 이제, 이게 좋은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자기네들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다시 거래소로 가져오는 거죠. 거래소로. 뭐 하려고 들어오겠어요? 이 고점권에 있을 때 그 세력들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이쪽
거래소로 가지고 와서, 결국은 거래소로 가져와서 결국은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이때 이제 매도를 한다는 얘기지. 매도를 한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뭐 100만 원에 사가지고 200만 원, 제가 했잖아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산 외국인들은 200만 원부터 팔기 시작했다. 왜? 외국인들은 두 배만 벌어도 충분하니까요. 삼성전자를 100만 원일 때 1조 사가지고 200만 원 됐을 때 1조만 벌고 팔아도 외국인들은 충분하니까. 그게 세력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세력들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큰 세력들이 지금 여기에서 매집을 해서, 중요한 것은 매집을 해서 이걸 그 세력들 지갑으로 빼고 있다. 그건 뭐예요? 지금 매도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를 안 하고 나중에 때에 맞춰서 가격을 지금 대비해서 몇 배 올려둔 다음에, 그래서 좋은 매도 타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매도 타이밍에 맞춰서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시 거래소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세력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사서 여기 거래소 밖에서 지갑으로 뺀다는 것은, 그건 좋은 신호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점권에 가서 세력들 지갑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자꾸 옮긴다. 그러면 그건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팔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신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바닥권에 있을 때,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세력들처럼, 저희도 뭐 세력들처럼 이렇게 사가지고 지갑으로 뺄 필요는 없고, 아무튼 거래소에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아무튼 사 모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앞으로 한 1년 동안, 2023년도 1년 동안 조금씩 계속 사 모은다. 지금 세력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플도 보면은, 리플도 뭐 이제 비트코인 하게 달렸는데, 리플도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바닥권이에요. 이게 이 비트코인 이제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에 따라서 리플도 그 방향을 정하겠지만, 그래서 리플도 이렇게 잘 들고 계시면 되고, 내가 좀 여력 있어 더 사겠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시란 거죠. 분할 매수를, 이게 비트코인 흐름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셔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더리움도 이제 비트코인에 따라서 이제 바닥권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근데 이제 그 이더리움하고 그 리플은 제가 그때 사라고 했던 그만큼만 가지고 계시고, 더 추가 넣지 마시고 일단 비트코인에 집중하세요. 비트코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좋은 바닥권에 있을 때 분할 매수를 하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좌를 잠깐 보겠습니다. 계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좌는 이제 원금이 2천만 원. 여기 보세요. 이게 이 짧은 기간에도 2천만 원이 이렇게 4,100만 원, 4,100만 원까지 갔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2,400만 원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보면 한두 달 전에 그렇잖아요. 이게 시장이 조정받기 전에 3천만 원 이렇게 좀 넘었다가 그랬다가 이렇게 또 내려오잖아요. 보시면 여기 2,600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 조정에 맞춰서 계좌도 조정을 받는다. 이게 본인들 계좌를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숫자만 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렇게 원금 본인들 원금이 얼마고 이 고점은 이게 이제 2021년 그때 6월 달이죠. 6월 달. 작년 6월 달. 2021년 6월 달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300 갔을 때 그때 이게 여기 추정에 딱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시장이 내려와서 2150 그죠? 그 2150 내려왔을 때 2300, 400 갔다가 그래서 3000 여기 3000 넘었을 때가 이 지수가 2500 이거 보세요. 연관해서 코스피 지수가 2500 갔을 때 여기 이 계좌도 3000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제 여기 오늘로 해서 지수가 이게 2250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수가 조정을 하니까 그 조정에 맞춰서 그래서 계좌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근데 이제 이게 폭이 문제인 거죠. 폭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셔라. 그래서 시장의 조정폭하고 본인들의 계좌의 조정폭하고 그 시장 조정폭 대비해서 본인들 계좌 조정폭이 더 큰지 적은지 그런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라. 그래서 시장의 조정폭보다 본인들 계좌의 조정폭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본인들이 들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우량주, 아무튼 우량주, 개별주 포함해서 본인들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시장의 조정폭하고 본인들의 계좌의 조정폭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 시장만큼 조정을 받는 거고 시장은 예를 들어서 10% 조정을 받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예를 들어서 7%, 8%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시장보다 더 강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시장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본인들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것보다 본인들 계좌, 그러니까 본인들 계좌의 상승폭이 시장의 상승폭보다 본인들 계좌의 상승폭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시장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데 본인들 계좌는 이것보다 작은 폭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더 온다. 그러면 시장의 조정폭보다 본인들 계좌의 조정폭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폭이 더 크고 시장 올라가는 폭보다 이렇게 되면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본인들 계좌가 이제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우상향을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러려면은 시장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든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든 항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듯이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이 중요하다는 비중이 중요하다.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 종목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목의 비중이 종목에 따라서 비중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그래서 제가 개별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이제 1,000만 원짜리 종목, 대부분은 이제 1,000만 원짜리 종목이지만 이 종목에 따라서는 제가 2,000만 원도 얘기하고 3,000만 원도 얘기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비중들을 잘 조절해 놓으셔라.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상승할 때 본인들이 시장이 떨어질 때는 시장이 떨어지는 폭보다 아무튼 본인들 계좌가 하락하는 폭이 적고 그게 좋잖아요. 시장의 하락폭보다 본인들 계좌의 하락폭이 적고 상승할 때는 시장의 상승폭보다 본인들 계좌의 상승폭이 더 크고 이렇게 하려면 종목별로 비중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느냐 이제 그런 경험들을 잘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을 드리면서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같은 비중이라도 제가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 더 싫고 3천만 원 얘기하면 거기 비중을 좀 더 싫고 여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잘 조절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종목 교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목 교체가 시장이 조정받아서 다시 바닥권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들어왔으니까 이 타이밍이 적절하게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이렇게 들여보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수강생분들의 몫이죠. 그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제 본인들 계좌 흐름이 좋아지려면 시장에 맞춰서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설 때 본인들 계좌가 더 좋아지려면 이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비중 조절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하고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이제 2022년도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투자자들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보시면 오늘 시장이 떨어져서 끝났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안 봐도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딱 나오잖아요. 이제 계속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여기 보시면 이 8천만 원치 샀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면 그날은 시장이 안 좋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니까 시장이 안 좋냐? 반대로 시장이 코스피도 떨어지고 코스닥도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저점 매수를 한 거냐? 그게 이제 뭐가 먼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을 보실 때, 수급을 보실 때 항상 이렇게 이제 묘하게도 시장이 떨어졌을 때 보면 개인들이 많이 샀고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팔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하는 기관이 팔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많이 산 날이었다. 이 특징이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산 날이다. 오늘 개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을 거냐. 그게 이제 그것은 이제 어저께까지가 그 대주주들 있잖아요. 그 개인들 대주주들. 그 대주주들이 이제 10억까지 대주주로 이렇게 이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춘이라고 어제까지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가 그 팔아서 현금 들고 있다가 아마 오늘 이제 많이 산 거 아닌가. 더군다나 시장이 떨어지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 뭐 그런 정도 의미를 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보시면, 환율은 보시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여기 환율은 보면은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본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 깨고, 그리고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하락.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환율의 흐름은 좋다. 그래서 이게 환율의 흐름으로 봐서 오늘 이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다 이렇게 하락해서 끝났지만 환율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2023년도가 중요한데 이게 환율의 흐름이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환율이 이게 1200 잘하면 이게 1100도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이건 미래 얘기지만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1200 내려가고 이게 뭐 이게 당장 내려가는 건 아니겠지만 2023년도에 환율이 이렇게 1200도 내려가고 1100도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요런 환율 구간에서 제가 예상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게 우량주들이 있잖아요. 우량주. 삼성전자가 주가 되겠지만 우량주를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렇게 10조 이상은 살 가능성이 높다. 이게 10조, 20조, 10조 이상. 제가 대략 봤을 때 10조 이상은 살 가능성이 있다. 2023년도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 흐름에 맞춰서 우량주는 주로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를 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 보여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막 1조도 사고 2조도 사고 3조도 사는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는 종목 가지고 삼성전자는 종목을 올려서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을 내려는 것은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은 환율이 이럴 때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을 내려는 것은 뭘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냐면 이 환차익을 내려고 한 거예요. 환차익. 이게 개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환율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환율 가지고 외국인들은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율 가지고 환차익을 많이 내려면 삼성전자를 많이 사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막 많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삼성전자는 별로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는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가 올라간 걸로 돈을 번다 이것보다는 외국인들이 돈을 벌려고 한 것은 그 삼성전자 종목 가지고 벌려는 게 아니고 환차익을 보려고 한다. 환차익을.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이게 외국인들하고 국내의 기관이나 국내 개인들의 투자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어쨌거나 이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환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전자를 사서 이렇게 가격을 결국 이렇게 지켜 나가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정도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정도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막 강세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가 있다. 그게 아마 저는 2023년도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오늘 시장이 떨어져서 끝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시장이 막 강세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이맘때, 1년 후 내년 이맘때 이렇게 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년 23년도 시장 흐름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지나간 우리가 이렇게 1년 반 이상 이게 시장이 쭉 내려오는 시장으로 갔던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그 삼성전자를 반대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환율 가지고 이게 종목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환율 가지고 수익이 나니까 삼성전자를 계속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 3,300 있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1,400 아니 3,400 있다가 2,150까지 내려온 거죠. 그 1년 6개월 동안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이렇게 막 1조도 사고 2조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삼성전자 가지고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사서 삼성전자를 팔 때 환율 차이로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환율이 이렇게 해서 1200 내려가고 1100까지 가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한테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여기 이런 구간들이. 얼마나 좋은 구간입니까? 환율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외국인들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결국 환율 때문에 사게 될 거다, 많이.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많이 사게 될 거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막 많이 올라가냐, 막 해서, 응? 막 10만 원도 가고 20만 원도 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앞으로 2023년 동안 제가 또 환율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 이제 잘 보면 되겠죠.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게 저는 아무튼 환율에 대해서는 방향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해외 시장을 잠깐 보면요. 해외 시장. 해외 시장은 보면 이게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이게 일봉으로 본 겁니다. 일봉. 여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나스닥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스닥이 내려오니까 이것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 나스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거기에 맞춰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게 이게 여기를 이제 깨냐 안 깨냐, 요 근처 왔는데, 여기를 깰 건지 안 깰 건지 이건 이제 또 일주일 후에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제 이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깨도 상관없고 뭐 안 깨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나스닥을 제가 보전 설명한 것은 이게 장기적인 걸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어차피 나스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은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구간들은 이게 반등이에요. 반등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다. 반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나스닥이 뭐 가다가 떨어져도 이미 예상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놀랄 거 없습니다. 또 막 나스닥 떨어전까지 또 막 유튜브 이런 데서 막 또 막 요란을 떠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아니, 나스닥이 10년간 올라왔는데, 응? 나스닥이 10배 이상을 올라왔는데 조정을 많이 받아야죠, 앞으로. 그러니까 간단해요. 앞으로 미국 시장은 종목이 됐든 시장이 됐든 미국 시장은 앞으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5년에서 10년 미국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종목들 뭐 아무튼 뭐 테슬라가 또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싸다고 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은 미국에 있는 종목들은 손 안 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향을. 이게 앞으로 조정을 많이 받을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은, 자, 이거 일봉으로 보면 이게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시장도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조정을.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여기 2500 있잖아요. 2500 근처 가 있을 때,
이 코스피가 2,500 근처에 있을 때 아까 계좌가 이렇게 3천만 원이 넘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제가 또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시장이 응? 여기 이렇게 갔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계좌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보면. 그 이제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 제가 계속 얘기하는 삼성전자를 이제 보자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여기 고점 만들고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여기 이틀간 음봉을 이렇게 두 개 만들었죠. 음봉을 두 개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조정이에요, 조정. 결국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냐, 여기까지 내려올 거냐, 여기 51,800원 여기까지 내려올 거냐.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 갈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결국은 여기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누구한테 달려 있냐면 이것은 결국 외국인한테 달려 있어요. 그 개인들이나 기관들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환율하고 관련이 있다. 아니요, 환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율하고.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면 외국인들한테 더 좋지 않겠어요? 이게 뭐 어디까지 조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여기까지 내려올 거냐,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거냐, 여기까지 내려올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은 봐야겠지만 음? 제가 봤을 때는 설마 여기까지 내려올까?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은 제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환율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 외국인들은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삼성전자를 저는 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바로 방향을 터는다. 이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지금 막 급하게 가격을 끌어올려갈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가지고 외국인들이 돈을 벌려는 건 삼성전자 종목 가지고 벌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같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서 환율 가지고 돈을 벌려는 게 그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환율이 지금 외국인들한테 매수하기에 좀 좋은 조건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게 중요해요.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 정도 저희가 보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를 저희가 종목을 하려고 보는 게 아니다.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를 제가 매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은 이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은 이 종목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종목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시장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시장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끝을 내야 조정을 끝내고 다시 턴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코스피가 결국 코스피 조정이 끝이 나니까 삼성전자의 조정이 끝나야 여기 코스피 조정이 끝나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거지 삼성전자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사고 삼성전자를 왜 파느냐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은 그냥 환율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우량주 카카오. 카카오는 뭐 거의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이게 일봉으로 보면 뭐 이게 이 제자리 있어요. 뭐 거래량도 없고 제자리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조정도 없고 올라간 것도 없고. 이건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우량주들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을 때 우량주들이
시장이 조정받을 때 상승하는 우량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개별주는 다르지만 이게 개별주의 테마 따라서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개별주인데, 우량주는 시장이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는, 지금 그 카카오도 지금 우량주잖아요. 카카오도 시장은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카카오는 별로 조정도 없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길게 보시면 시장은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이게 카카오가 강한 거죠. 확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거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 보면 이게 시장은 계속 조정받고 있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제 이 카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왜 시장보다 이 조정을 안 받고 있느냐? 이게 바닥권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들고 있으면 시장이 떨어져도 내 계좌가 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종목들이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해가지고 계좌에서 딱 지켜주고 있으면, 시장이 이렇게 거의 한 10% 이렇게 조정받아도 그렇잖아요. 시장이 2,500까지 갔다가 지금 2,250까지 왔으니까, 이게 보면 거의 250포인트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마이너스 10% 내려온 거예요. 시장이. 그렇잖아요. 응? 시장이 마이너스 10% 내려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안 내려왔잖아요. 보시면 그렇게. 응? 이런 종목들이 계좌를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포트폴리오인 겁니다. 그게. 그냥 종목만 가지고 있다고 포트폴리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시장이 조정받을 때 내가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들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켜주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개별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자, 그 나무 아이비 이 종목도 보시면, 일단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RSI가 이렇게 구덩이 파고, 이렇게 이제 이런 데서 지금 이제 매집을 쭉 한 거예요. 매집을.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막 윗꼬리, 아랫꼬리 막 이렇게 막 표 안 나게. 그렇죠? 이 거래량 없잖아요. 거래량 없으면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이제 근처에 와서 제가 얘기하는 여기 윗꼬리 달고, 여기 양봉 만들고, 이게 거래량 만들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그 241, 여기 241평선, 241평선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한 상태에서 이 단기 이평선들 있잖아요.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정배열 상태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요 구간을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는데, 여기 거꾸로 이게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거래량이 줄면 이것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일자로만 지키고 있어도 잘하는 건데, 거꾸로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자, 뭐 요 정도. 중요한 설명은 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어떻게 와닿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보면 저는 중요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수강생분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하게 와닿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리아나. 코리아나도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바닥이었고, 이게 바닥 이후에 코리아나도 보면 여기 계속 여기 매집 하잖아요. 매집. 이 거래량은 없이 매집을 하잖아요. 이게 세력들 엄청 어려운 거예요.
거래량 없이 이렇게 매집한다는 게 이렇게 가갖고 또 다시 거래량 없이 또 조정시키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고 여기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드디어 없던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여기 딱 여기를 뚫려고 한번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매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또 매집했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또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조정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요보다는 좀 적지만 여기 거래량 크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코리아나. 자, 이게 매집을 하면서 이게 세력들은 보시면 이렇게 매집하면서 이게 개별주잖아요. 이게 코리아나 이렇게 매집하면서 이게 어떤 뉴스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 맞춰서 여러 데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매집하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매집을 하고 그다음 다시 조정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들 물량을 뺏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한 번 또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코리아나는 이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이제 중국의 뭐 그 코로나 그 방역 정책 풀리고 뭐 그런 것도 연결이 되고 또 뭐 다른 것도 연결이 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이런 패턴들을 잘 봐두시라. 패턴들을 보시면 이 특징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최근에 그 다음에 이 웹스라는 종목도 보세요. 웹스라는 종목도 저희가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웹스라는 종목도 비슷하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 없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매집을 표안나게 매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고 거래량에서 그 다음에 여기 상한가를 보내놓고 그 바로 안 가잖아요. 그래 놓고 또 매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매집이고 여기도 매집이고 그러다가 또 장대 여기 거래량 만들면서 또 상한가를 또 보내고 그리고 또 매집을 해요. 보세요. 매집을. 근데 거래량은 또 확 줄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런 그림을 종목들이 이제 여기를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241선을 넘어가려고 돌파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두세 번 걸쳐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1주, 2주, 3주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떤 뉴스나 어떤 테마하고 딱 연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종목,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지금 보면, 자, 이제 KCC 건설도, 보세요. KCC 건설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는데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집이. 이게 개인들 눈에는 안 띄지만.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거래량 만들고 이게 매집하고 또 이 거래량 만들면서 매집하고 그리고 또 조정시키잖아요.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보시면. 그리고 또 거래량이 없어요. 자, 이게 시장도 그렇고 시장이 지금 조정받는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테마하고 딱 연결이 되면 이제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파동이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1, 2주 만에 나오냐, 3, 4주 만에 나오냐, 한두 달 안에 나오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 이제 그런 흐름들하고 이제 시장하고 세력들이 어떻게 연결시켜 가느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그 상한가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매집을 이런 그림들 중에 매집을 잘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어떤 뉴스나 테마하고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빠르면 뭐 그 1, 2주, 3주 좀 늦으면 한두 달, 3, 4개월 이렇게 걸려 가지고 이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잘 봐두셔라 이죠. 제가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계속 해드리는 것은 과정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과정을. 나중에 파동이 딱 나온 다음에 그걸 보면 의미가 없고요. 그런 파동이 나중에 상한가 하나, 두 개 딱 연결되는 그런 그림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전에 과정 속에서 세력들이 어떤 그림들을 그려 가느냐. 그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아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토건도 계속 제가 남아토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쭉 해서 여기 이렇게 보자 이렇게 거래량 없이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여기 거래량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여기 한 번에 넘어가잖아 한 번에.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 여기 보면 여기 단기 이평선들이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인 상태에서 거래량은 이렇게 줄었는데 가격은 이 범위 안에 있다. 이거는 이게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세력들은 뭔가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은 뭔가를 세력들은 알면서 이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까뮤이엔시도 보시면 그림이 비슷하잖아요. 까뮤이엔시도 결국 여기가 바닥이었고 역시나 이 거래량 없이 여기 매집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매집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꿈틀꿈틀하잖아요. 보시면 여기 거래량 그러면서 여기 꼬리 계속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1차 바닥에서도 매집을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고 매집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확보가 되면 여기를 넘어서겠죠.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파동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파동을 만드는데 이제 이렇게 1, 2주 만에 만드냐, 3, 4주 만에 만드냐, 한두 달 만에 만드냐. 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세력들이 생각하는 이제 세력들은 어떤 테마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테마가 아니고 세력들이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테마. 세력들이 만들려고 하는 테마를 지금 염두에 두고서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뉴스하고 테마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제 파동을 쫙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그 다음에 뭐 그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몇 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들은 이제는 제가 계속 지금 뭐 그 1년 넘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음? 지금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캔들 만들어가는 거라든지 이평선을 이렇게 역배열해서 정배열 여기 역배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41선하고 여기 121선 사이에서 이게 240이죠. 이게 121선에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이게 단기적인 이평선들을 이렇게 정배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물량을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241선을 넘어가면 이제 241선을 넘어가면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장기 흐름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 넘어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넘어가서 하면, 이게 넘어가서 하면은 이게 단가가, 매수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죠. 매수 단가가. 매수 단가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매수 단가를 낮추려면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들고 있어야, 그래야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같은 가격에 가서 팔더라도 수익률이에서 50% 날 걸 100% 나고, 100% 날 거 200% 나고, 200% 나고, 300% 나고 이러는 거예요. 매수 단가를 낮춰놔야 이게. 그 세력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세력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세력들이 목표가가 얼마냐, 목표 수익률이 얼마냐. 제가 얘기했죠.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세력들 목표 수익률은 기본이 200에서 300%예요. 200에서 300%. 기본이. 특히 테마주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왜? 철저하게 이런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니까, 이런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니까 그런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200에서 300% 목표 수익률로 가지고 가는데, 이제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그건 이제 세력들이 판단할 거니까, 음, 개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력들이 판단하는 거에 맞춰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의 폭을 어느 정도 끊고서 나올 거냐. 그게 문제죠. 그게. 그래서 매도를 어떻게 해서 수익의 폭을 얼마만큼 폭을 가지고 나올 거냐.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개인 투자자들은. 어차피 이런 시세를 만들어간 것은 이게 개인들이 만들어간 게 아니고 이 종목을 관리하고는 세력들이 시세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력들의 기본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은 200에서 300이다. 근데 그게 달성될 수도 있고, 뭐 달성이 좀 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제 그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보면. 그렇지만 일단 출발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출발은.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테마주를 이렇게 경험을 쌓다 보면 세력들이 해서 200, 300이면 개인들은 그거에 맞춰서 한 100%, 200% 잡으면 되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이제 이런 일반 테마에서는 한 플러스 50에서 한 100% 정도. 그러니까 세력들이 200에서 300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그럼 개인들도 200에서 300 잡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예, 매수 단가가 다르니까. 매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이 200%, 300% 목표를 해야 이 폭 안에서 개인들이 50%, 100%의 폭을 끊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큰 폭을 만들수록 개인들이 이 폭을 끊어서 나올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판단들을 어떻게 잘해서 수익을 이렇게 적절하게 만들어 나올 거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매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래서 세력들이 만드는 거에 한 50에서 7, 80% 수익을 끊어서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최대 수익을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를 잘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종목 몇 개를 쭉 설명드렸는데, 이게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이제 제가 드리는 종목들, 지금은 제가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게 특히 시장이 지금 바닥권, 이게 조정을 통해서 바닥권을 만들고 있을 때, 종목별의 비중도 중요하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을 때 종목의 비중을 이렇게 잘 조절해서,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그래야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랬을 때 본인들 계좌를 더 좋은 계좌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계좌의 흐름을 더 좋은 흐름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에 따라서 이 비중을 잘 이렇게 조절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종목별로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본인들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의 비중에도 이렇게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